금화 선생님은 우리에게 궁상맞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문학사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구차한 모습 있잖아요. 어렵게 사는 그런 모습, 찢어지게 가난한 모습, 그런 모습을 그리는 시가 많이 있습니다. 저항의 시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보다는 또는 아주 형이상학적인 그 높은 가치, 늘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본래 모습이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포착해서 시로 문학 텍스트를 만들고 우리 독자에게 던져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밑바닥의 시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요새 보면은 엉터리 시들이 참 많이 나오던데 핸드폰을 보면은 오 무슨 시가 그렇게 많아요? 시 중에 요새 뭐가 있냐면 전부 인생에 관한 얘기예요. 늙어선 뭘 해라, 뭐 밥을 뭐 잘 먹어라, 뭐 인생이 뭐 어쩌냐고 그냥 그런 그 시라고 자꾸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시가 아니고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진지한 어떤 순간을 포착해서 그걸 간결하게 나타내는 것, 그게 시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거를 비천득 시인께서 해내셨다, 그 얘기입니다. 비 선생님은 강의 중에 이런 말을 자주 하세요. 뭐를 하다 보면 이거 참 근사하지? 이거 참 근사하지 않아? 이런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사하다는 뭡니까? 고고한 나, 그렇죠? 순결한 너, 어떤 순간을 머리에 그리고 계신데 그 순결한 그 순간에 가깝다는 뜻 아닙니까? 근사하다는 말은 우리말에 근사될 말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진리에 근접하다 그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시 강의하시다 말고 참 근사하지? 이거 근사하지 않아? 이런 말 참 잘 쓰셨거든요. 근사하다는 말은 지금 얘기한 고한 너, 순결한 나, 진리한 우리, 뭐 어떤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을 근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근사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시 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새. 난 이 새라는 시를 가장 좋은 시로 봅니다. 선생님 시 중에서 이 새를 가장 좋은 시로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새. 그래, 너 한 마리 새가 되어라. 하늘 날아가다가 네 눈에 띄거든. 나라와 마른 가지에 잠시 쉬어서 가라. 천년 고목은 핫같이 서 있으려니. 여기 내가 좀 글을 썼습니다만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그 밑에를 한번 읽어보세요. 난 정성들여서 썼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설명을 붙이면 그래, 난 이 그래라는 말이 참 좋아요. 그래 가지고 남자끼리 싸움하다가 의견 잘 안 맞거든요. 그래? 한번 붙어볼래? 그래 네가 얘기한 걸 다 인정하마. 그러나 나도 할 얘기가 있다. 그런
결의를 보여주는 소리가 그래가 아닙니까? 그래 좋다. 그래. 그래서 이 간결미를 나타내는 시입니다. 그래. 한마디 하시고 나서 너 한 마리 새가 되어라. 간결하죠. 그래 속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 소리 해놓고 나서 너 새 한 마리 되라고. 너 새 한 마리 되라. 얼마나 간결해요. 새가 되라. 우리 보고 새가 되래요.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새가 되래요. 우리 보고. 간결한 시 아닙니까? 하늘 날아가다가 내 눈에 띄거든. 근데 이 새가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상당히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새니까 날아가는 게 걷는 거죠. 이렇게 날아가다가 외로운 걸음걸이를 하다가 눈에 띄거든. 눈에 띄거든. 이 눈에 띄거든이 내 조금 관심사인데 눈에 띄거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면은 눈에 안 띄잖아요. 마음이 있어야지 눈에 띄잖아요. 눈에 띈다는 얘기는 인연을 맺는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눈에 띄거든. 우리가 살아가다가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게 참 많습니다. 마음이 없으면은, 인연이 없으면은 눈에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종이 옆에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띄거든. 눈에 띄거든. 이게 참 눈에 띄거든. 그럼 영어로 if, when you see 뭐 이런 뜻 같은데 see 영어에 see라는 말을 좀 알아야 되는데 see라는 단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잘 못 읽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see라는 말은 자기가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 본다고 그러는데 번역을 할 때 보면 see를 자꾸 본다고 그래요. see는 보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 자기가 보는 건 뭡니까? look at. look at. 자기가 의도적으로 보는 건 look at.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보이게 만드는 것은 see입니다. 보이는 거 see. see와 look at를 잘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영어 공부 좀 하나 해가지고 가세요. see하고 look at하고 다른 겁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 hear 그러면 I hear 그러면 뭐 자기가 듣는 게 아니고 들리는 겁니다. hear 그러면 듣는 건 자기가 의도적으로 듣는 건 뭔가 listen to입니다. listen to. listen to하고 hear는 다른 거예요. see와 look at는 다른. 어쨌든 보이거든. 여기서 보이거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보이거든. 이런 뜻입니다. 보이거든. 근데 이 보인다는 말이 참나. 근데 이게 어떤 인연같이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인연이라고 그러면은 대개 불교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인연. 비천득 선생님이 불교를 잘 공부하셨는지 잘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비 선생님의 시 중에 서른해라는 시가 있습니다. 서른해. 거기를 보면은 길들은 염주를 헤어보듯 인연의 횟수를 세어본다. 염주 있잖아요. 염주가 손에 달아가지고 바늘바늘해지잖아요. 길들은 염주를 헤어듯 인연을 세어본다. 인연 이런 걸 하는 걸 봐서 불교에도 상당한 조예가 깊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인연을 가지고 어떤 이제 인연이 있어서 이 인연이 있어서 이 나뭇가지가 보이면 거기에 내려앉아서 잠시 쉬었다가 마른 가지에 잠시 쉬었다가 고고하게 너 날아가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시상입니까? 그거는 이제 이 시 너보고 한 소리입니다. 너보고. 근데 그 다음은 나입니다. 나 마지막에 나는 네가 그렇게 날아가 와서 쉬어가는데 나는 어떤 나냐? 천년고목은 학같이 서 있으려니. 천년고목이에요. 나는 천년고목이에요. 이게
기독교 생각, 불교의 생각이 아닌가. 영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게 시입니다. 시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천년을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누군지 모르지만 새가 날아와서 내가 앉으면은 그때까지 내가 천년을 기다리겠다. 마치 모처럼 학처럼 기다리겠다 이거예요. 학처럼 내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날아와서 내 가지에 앉았다가 아무 생각 안 돼 좋다 이거야. 이거 떠나가 버려라 말이야. I don't mind. 난 생각하지 않겠다 말이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누군가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면 천년을 기다리는 학같이 기다리는 나가 누군가. 다른 시에서 비선생님 이런 시가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림이 없어 모으며 살아왔니 쇼팽 들으며 살아왔느니 겨울 기다리며 살아왔느니 책 읽으며 살아왔느니 고독을 길들이며 살아왔느니 그렇게 살아온 나. 비선생님은 어떻게 사셨느냐면은 그림이 없어 보면서 쇼팽을 들으면서 겨울을 기다리면서 고독을 길들이면서 학같이 서서 천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셨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자는가. 천년을 기다려서 뭐 중국처럼 뭐 그냥 이렇게 뭐 밥도 고기도 안 먹고 산 게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림이 없어 모으면서 쇼팽 들으면서 쇼팽.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두 행입니다. 결국 너를 만났다. 너를 만났다. 길게 얘기하지 않죠. 너를 만났다. 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에. 너를 만났다. 너를 만났다. 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일 때. 너를 만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 이게 문제인데 여기서 너가 누구냐 이런 생각이 또 자주 들고 그럼 나는 누구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아주 지순한 청순한 너를 나는 천년 동안 그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표현한 것만은 틀림없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너가 누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실 하나 읽겠습니다. 너가 누구냐 이거지. 너를 눈보라 헤치며 날아와 눈 쌓이는 가지에 나래를 털고 그저 얼마 동안 앉아 있다가 깃털 하나 아니 떨구고 아득한 눈 속으로 사라져가는 너. 이 시는 많이 읽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시입니다. 비천득 선생님의 묘소가 춘천 가는 모란공원에 있는데 거기에 묘석에 이 시가 적혀 있습니다. 이 시가 거기에 적혀 있는 이유는 많은 제자분들이 또 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 시가 이때 너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너가 바로 돌아가신 너가 아니냐. 비천득 선생님의 말을 빌리면 비천득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나가 아니냐. 나를 두고 너라고 표현한 게 아니냐라는 동의를 얻어서 모든 분들이 이것이 비천득 선생님을 자기를 두고 한 소리다. 자기를 두고 너라고 표현한 거다.
너와 나를 바꿔서 읽는 것은 독자의 자유입니다. 옛날 같으면 그러면 안 돼요. 옛날 같으면. 근데 독자 중심에서 글을 읽을 때는 너와 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나한테 오세요. 내가 변명해드릴게요. 너와 나를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어요. 독자의 권리입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해서 이것이 바로 자기를 둔 비선생님 자기를 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비석을 거기다 세워놨는데 나는 조금 다르게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비선생님은 일생 동안 영문학을 연구하시고 일생 동안 영시를 가르쳐 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서양 문화에 젖은 분이에요. 따지자보면. 근데 자꾸 동양적인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분이 일생 동안 글 읽고 한 것이 다르게 익혀지는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이 얘기는 선생님이 아일랜드의 시인 예이츠를 좋아하셨습니다. 예이츠를 좋아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예이츠죠? 이니스프리 아시죠? 이니스프리 아시죠? 아일랜드의 이니스프리 아일랜드 시입니다. 뭐 나도 그 외지는 못합니다만 뭐 아웃고랑 뭐 씨를 뿌려서 뭐 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뭐야 또 뭐예요? 벌꿀을 하에 물을 만들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자기 이상적인 그런 곳으로 가서 편안하게 살겠다 뭐 이런 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걸 쓴 예이츠가 예이츠를 좋아하셨습니다. 비천득 선생님은 내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한국 영어 영문학회 총회에서 지금 정신문화연구원 옛날에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이츠 씨와 모드건이라는 특별 강연을 하셨습니다. 모드건이 누구냐 하면은 예이츠의 애인입니다. 모드건 예이츠의 애인입니다. 그때 비선생님은 열을 올리시고 강의를 하셨습니다. 신났죠. 양반이 신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면서 그 양반은 신나면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고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냥 막 하면서 신나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예이츠 씨에는 반드시 모드건이라는 자기 애인이 있습니다. 그의 시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라는 시입니다. 영어로는 The Rose of the World라는 시입니다. 이의 첫 연이 아름다움이 꿈처럼 사라진다고 누가 말했던가. 슬픈 교만이 깃든 이 붉은 입술 때문에 다른 기적이 일 수 없는 이 슬픈 입술 때문에 트로이가 치솟는 불길에 사라졌고 우스나의 아들도 죽었다. 여기서는 여기 붉은 입술 이 말은 그 장미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장미의 빨간 것을 입술로 봐가지고 근데 이 입술을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트로이 그 입술 때문에 그 아름다운 입술 때문에 트로이가 불타가 버렸고 네? 우스나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아시죠? 10년 전쟁을 아시죠? 그리스 스파르타의 왕비가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이름이 헬렌입니다. 헬렌. 이 헬렌이 너무 이뻐서 트로이라는 나라에, 지금 이라크 어디 근처일 거예요. 거기에 있는 트로이라는 나라의 왕자가 와서 몰래 바가지 뭐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납치를 해갑니다. 납치를 해가서 거기서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납치를 해갑니다. 이거를 안 그리스가 그 동네 스파르타서부터 그리스가 그 사실을 알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을 전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성을 막 이렇게 트로이가 성을 이렇게 잘 쌓고 그래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성 안에를. 그래서 꾀를 낸 것이 트로이 목마. 큰 목마에다가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고 몰래 가식해서 집어넣고 선물을 가져온 것처럼 해가지고서는 이제 뭐 항복하러 왔다든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얘기를 해서 문을 열어서 성문을 열어서 그 목마가 트로이안 호스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있던 병사가 뛰어나와가지고 성문을 다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 병사들이 쳐들어가서 그 트로이를 불바다로 만들어요. 없애버렸어요. 트로이를. 그리고 헬렌을 구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 오디세이 시 아닙니까? 그 밑에 나온 우스나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스나는 건 저기 아일랜드 문학 전공하신 교수님 나오셨는데 내가 이거 말을 막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스나라는 것은 아일랜드의 얼스턴가요? 저 북쪽에 어딘 그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이름이 디오드리, 이게 우리나라 말로 디오드리가 있는지 모르겠어. 디오드리라는 그런 사람의 아들이 둘인가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때 왕이 결혼하기로 된 약혼녀가 또 미인이라 이 미인을 납치해가지고 스코틀랜드로 데리고 가. 그래서 그 왕이 체포령을 내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붙들어 와가지고서는 그 이제 제 우스나야 형제들, 우스나의 아들들이 다 죽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여기다 동원을 했느냐면 이 예스라는 사람이 이 두 미인을 헬렌과 네? 또 누구죠? 그 사람이 디레이인지 모르겠죠. 그 사람을 내세워서 장미처럼 아름다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 두 여인도 너무나 아름다워서 세상이 다 망하게 만들었다. 왜 망했느냐? 슬픈 자만심 때문에. 슬픈 자만심을 영어로 mournful pride, 슬퍼한다. mournful pride. 프라이드 우리나라는 프라이드 가져라 그러는데 프라이드는 단어도 영어를 잘못 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프라이드는 말은 no pride 가져 이러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프라이드라는 말은 자존심이라기보다는 자만심에 가까운 단어예요. 그래서 잘못 들으면은 남한테 저 폼 좀 내봐라 이런 뜻같이 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프라이드라고 그러는데 프라이드 말은 참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너 프라이드 가져라 이런 얘기는 조금 조심해서 돼요. 꼭 자존심이 아니라 자만심을 포함한 단어가 아닌가 난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mournful pride 때문에 트로이도 망했고 두 아들도 죽고 세 아들도 죽고. 이걸 어디다 비유를 했습니까? 장미에다 비유한 거예요. 장미. 이때 장미가 나오는데 장미는 헬렌과 이 여자들입니다. 결국은 누굽니까? 이 두 아름다운 여자들을 누구에 비유한 겁니까? 예이츠는 모두군입니다. 맞습니다. 모두군을 대신해서 두 사람을 등장한 거예요. 헬렌 같은 사람을. 헬렌인을 바로 누구냐면 모두군입니다. 자기 애인을 두고 자기 애인을 염두에 두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두군입니다. 모두군.
그래서 예이츠가 모두근에게 그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도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 청혼을 합니다. 여러 번 청혼을 합니다. 청혼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받아들여졌죠. 거절했습니다. 이 모두근이 거절했습니다. 이 모두근은 그 당시에 배우이기도 하지만 아일랜드 독립운동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여자예요. 그 사람이 모두근이 늘 염두에 그 시의 주관에 있었어요. 거절을 했거든요. 이 모두건이 편지를 썼습니다. 거절 편지를. 거절 편지의 내용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다.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강의를 비천득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이 강의를 비천득 선생님이 하시면서 편지를 뜯는 신용도 하고 말이죠. 아주 그냥 신난 거예요. 그러면서 뭘 또 얘기했느냐면 턴다운, 자기의 그 프로포즈를 턴다운하기 전에 둘이 바닷가를 산보했는데 그때에 모두근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죽어서 갈매기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선생님이 들은 얘기입니다. 나는 갈매기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 모두근이. 어쨌든 그래서 거절을 당하고 결혼을 못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52살인가 뭐 늦게 이 예이츠가 결혼을 했습니다. 52살일 겁니다. 결혼해서 딸을 낳았어요. 그 딸한테 편지를 기도의 편지를 했습니다. 기도의 편지를 썼습니다. 딸을 위한 기도의 편지에도 마치 모두건의 그 자만심을 탓하는 듯 앞을 자르고 너는 자라서 아름다움을 핑계로 자만을 부리지 말고 친절하고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덕목을 갖춘 그런 좋은 딸이 되어라. 사람이 되어라. 이런 시를 썼어요. 자만 때문에 아름답다고 자만 부리지 말고 라고 앞에 늘어났는데 그럼 그것이 뭐 조건절이냐 뭐 이게 뭐냐 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주절이에요. 모두건 얘기다 이거죠. 모두건 거절을 당하고도 그 아름다움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거꾸로 읽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너무 뒤틀어 읽어서 미안합니다. 나는 그렇게 읽었어요. 어쨌든 늘 그 사람에게는 예스에게는 모두건이 중간에 있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런 거로 미루어 봐서 내 어떤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자만심이 아니라 자긍심을 아름다우면서도 자긍심을 갖고 또 친절하고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없는가 세상에. 그런 사람을 비천득 선생님은 너라고 생각하고 서양 문화에서 어떤 이미지 형성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띄어서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어떤 근거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내 느낌입니다. 때문에 내가 학문적으로 누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누가 나온다면 나 할 얘기가 없지만 내 느낌이 그렇다 이거죠. 영문학에 정통하시고 일생 동안 영어를 가르치신 시를 가르치신 분이 서양의 어떤 이미지 형성을 서양 문화에서 받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일 겁니다. 나는 여기에서 이 예츠의 흔적에서 그런 너의 이미지를 받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에 토를 달려고 합니다. 눈보라 해치며 나라 눈 쌓인 가지에 나래를 털고 그저 얼마 동안 앉아있다가 깃털 하나 남기지 말고 떨구지 말고 아득한 눈썹으로 사라지는 너. 그거를 왜 꼭 비천득 선생님이
너 자신을 두고 하는 소리라고 얘기해야 되는지는 난 그 근거를 못 찾겠어요. 서양 문학을 찾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상당히 주저스러운 제안입니다. 그 전공하시는 분들이 난 뭐 이거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전공하시는 분들이 논의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비 선생님이 머리에 그리고 있는 너가 너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름답고 근데 여기 내가 지금 스킵했는데요. 근데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할 수 있느냐 하면 앞에 있는 새와 연결이 됩니다. 새와 띄워놓고 읽으면 얘기가 안 되는데 새와 여기 지금 새와 너를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그런 내 얘기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이 서양 문학에 굉장히 향수를 느꼈다는 것은 그분이 또 다른 시에 내가 여기 또 적어왔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지금 찾을 수가 없네요. 뭐가 있느냐 하면 나는 그분은 뭐를 좋아했느냐 하면은 베토벤 9번을 좋아하셨습니다. 베토벤 9번을 좋아하셨습니다. 이 순간 내가 별을 쳐다본다는 것은 그 얼마나 화려한 사실인가. 별을 보는 걸 화려하다고 했어요. 또 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이 순간 내가 제9번 교향곡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얼마나 찬란한 9번 교향을 듣는 것은 찬란하다고 했습니다. 별을 보는 것은 화려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동양 사상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죠? 여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베토벤 9번을 잠깐 얘기해도 여기도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다 잘 아시는 분들 계십니다만은 합창 이 교향곡은 맨 나중에 쉴러라는 사람의 시를 가지고 합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요새는 뭐 수천 명 뭐 해가지고서 합창을 합니다만은 워낙은 합창곡이라기보다는 맞습니까? 황 선생님 맞습니까? 이게 합창곡이라기보다는 혼성사중창이 불러야지만 좋은 곡입니다. 남녀 혼성사중창이 불러야지만 멋있는 곡입니다. 그 실로의 시를 보면은 모든 생명이 기쁨을 마시며 자연은 숨쉬고 모든 악과 선은 에인절이 뿌린 꽃길을 따라 걸으리. 뭐 이런 시에다가 이 합창을 붙인 곡입니다. 이 합창곡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참 많죠. 베토벤이 귀가 멀어서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건 여기에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스킵한다고 치면은 이런 거로 봐서 빛나는 별 시골에 가면은 잡힐 듯 그냥 주먹 같은 별들이 빛나잖아요. 그 찬란함을 화려하다고 했거든요. 베토벤의 그 곡을 얼마나 찬양하셨습니까? 이분이 찬양한 것은 다 서양 문화 쪽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자꾸 우리나라에다가 동양 문화에다 두는데 피 선생님은 어쨌든 서양 문화 쪽이라고 난 확신합니다. 거기에서 너라는 이미지를 찾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는 예쁜 것도 좋죠. 고고하면서도 청순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가 머물렀다가 고고하게 떠나도 좋다. 헬렌같이 너와 같은 사람이 왔다가 그냥 나한테 내 곁을 떠나도 좋다. 근데 나는 너를 1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겠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한번 생각 좀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도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산문 얘기를 잠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운문과 산문은 상대적입니다. 그렇죠? 운문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 여태까지 시를 읽었습니다만 첫째의 특징이 리듬입니다.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간결해야 됩니다. 다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는. 리듬은 우리나라 말은 리듬이 없습니다. 대단히 거칠은 언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내가 어느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서양 미국 사람이 내가 뭐 때문에 어떤 사회를 보고 있었어요. 한참 어느 큰 식이 있어서 사회를 봤더니 우리말로 그랬더니 그 미국 사람을 이제 미국 교수인데 와서 이제 참여를 했는데 와서 그 사람 한국말 처음 듣는 거예요. 한국말 들어보니까 너무 밋밋하더라. 끝머리 가서 뚝 떨어지더라.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히 부산 말은 더 그렇죠. 하는가, 먹은나 이렇게 밑으로 떨어집니다. 플랫. 리듬이 없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가지고 했느냐면은 시조 같은 걸 해가지고 실러브 자음과 모음이 있는 것을 몇 개로 하느냐를 가지고 리듬을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사가 의미 있는 말이 2개고 뒤에 허사 토시라고 그러죠. 에서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아니면 2개를 붙여가지고 3음절 내지 4음절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좋아합니다. 3음절, 4음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가지고 하나의 음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는 안 그렇습니다. 영어는 액센트 언어이기 때문에 단어와 상관없이 IMB가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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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입니다. 따따 따따 따따. 우리나라 시를 강의하는 대학 교수님들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액센트 언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어가 아주 이렇게 밋밋하기 때문에 거의 익숙한 한국 분들이기 때문에 그 시를 영시를 읽지를 못합니다. 아마 90%는 나 한국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반쯤은 그 영시를 읽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액센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이 음보를 만드는 데에 실럽을 가지고 그 뭐라 합니까? 하나, 가는, 깍두기 그러면 3개의 음절로 되어 있는 거죠. 깍두기를 르는 허사가 되는 겁니다. 깍두기 3개의 진사와 허사가 깍두기를 그런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은 꽃 속에 속 잎이 핀 꽃.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고 꽃 속에 속 잎이 핀 꽃 이렇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슬픈 웃음을 웃으며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러블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어쨌든 그와 같이 그 리듬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말이 잘 안 되는데 리듬을 탈 수 있는 소질을 보인 시가 비천득 선생님의 산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운문의 특징인 리듬을 많이 배려한 산문에 배려한 것이 선생님의 산문이다. 또 하나의 특징인 간결함을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는 선생님의 산문은 대단히 간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수필이라는 뭐 교과서에도 나오고 막 그래서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수필이라는 수필이 있지 않습니까?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짧잖아요. 수필은 난이요 학이요 청자하고 몸매씨 날렵한 여인이다. 수필은 그 여인이 걸어가는 숲속에는 평탄하고 고요한 길이다. 뭐 이렇게 물 흐르듯 리듬을 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산문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비선생님 생각으로는 자기의 산문은 시와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내 산문은 시와 구별을 할 수가 없다. 내 산문은 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산문도 리듬을 타는 그런 시를 닮은 그런 산문을 쓰셨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잘 알려진 것 중에 인연이라는 그런 산문이 있습니다. 마치 단편 소설 같은 인연이라는, 그건 일본의 그 아사코라는 여자를 만났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저기 롯데 호텔에 가면 지금도 3층입니까? 거기에 피 선생님 기념관이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 그 원본도 볼 수 있고 하여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산문을 많이 쓰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예를, 산문의 예를 들어왔습니다만은 시간도 지나고 그래서 그냥 산문은 나중에 들어가고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문학 작품에만 의존하는 글읽기가 아니라 독자인 우리가 끼어드는 그런 글읽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잉어가 뛰는 생동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파도가 포효하는 소리를 들었고,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오늘 조금이나마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시를 읽을 때에도 이렇게 독자가 깊이 끼어드는 그런 적극적인 글 읽기를 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